전쟁터보다 더 처참한 난민촌 한가운데 한 한국인이 도복 가방 하나 메고 나타났습니다. 매일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차렷, 경례를 시킨다고요? 콜롬비아 군인 출신 복지사는 코웃음 쳤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 그 아이들이 줄을 서서 한글로 희망을 쓰고 있었습니다. 절망만 가득하던 그 땅에 어떻게 한국 태권도가 기적을 만든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는 센스. 안녕하세요. 저는 하비에르 몬탈보입니다. 콜롬비아 국경 도시 쿠쿠타에서 10년째 베네수엘라 난민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6시면 저는 난민촌을 둘러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천막과 판자로 지어진 임시 거처들 사이를 걸어가죠. 보이는 것은 언제나 똑같은 풍경이었어요. 굶주린 아이들의 울음소리,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어른들의 한숨. 그리고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전직 육군 장교였던 저에게 이런 모습은 익숙했어요. 전쟁터에서도 비슷한 장면들을 수없이 봤거든요. 하지만 군복을 벗고 UNHCR 복지사가 된 지금도 여전히 같은 절망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죠. 과연 이 사람들에게 희망이라는 게 남아있을까? 오늘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12살 된 카를로스가 제게 달려와서 말했어요. 하비에르 아저씨, 우리 엄마가 또 아파요. 저는 카를로스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답했습니다. 알겠다. 의료진에게 말해볼게. 아이들은 학교 대신 거리에서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어른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려 있었죠. 교육이나 질서 같은 건 사치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점심시간 무렵 난민촌 입구에 낯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동양인 남성이었는데 손에는 하얀 옷가지들이 든 커다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누구를 찾으시나요? 안녕하세요. 조민수라고 합니다. 그는 한국 사람이었어요. 코이카에서 파견된 태권도 사범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가 가방에서 꺼낸 것은 태권도 도복들이었어요.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러 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어요. 이곳 아이들은 하루 2끼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인데 무슨 운동을 한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아이들에게 운동시킨다고요? 여긴 식사도 못하는 곳입니다. 조민수는 제 말을 듣고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래서 더 필요한 것 같은데요. 몸이 굶주릴 때일수록 마음은 더 단단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10년간 이곳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구호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을 봤어요. 처음엔 모두 열정으로 가득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결국 떠나가더군요. 이 한국인 사범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얼마나 따를지는 모르겠어요. 조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조민수는 정말로 태권도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난민촌 한 구석에 돗자리를 깔고 몇 명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기본 동작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호기심에 모여든 아이들이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대부분 흩어져 버렸습니다. 마누엘라라는 13살 베네수엘라 소녀만 꾸준히 남아있었어요. 선생님, 내일도 올 거예요. 조민수가 마누엘라에게 물었습니다. 왜 계속 오는 거야? 재미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누가 저를 무시하지 않거든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역시 오래 못 갈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마누엘라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 보였거든요. 코이카 사범 조민수는 태권도 수업을 시작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수업날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조민수가 아이들에게 도복을 나눠주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과연 이 아이들이 제대로 입을 수 있을까? 아니나 다를까 아이들은 도복을 제대로 입지 못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상의를 거꾸로 입었고 어떤 아이는 띠를 엉뚱한 곳에 메고 있었어요. 조민수가 하나하나 고쳐주려고 하면 아이들은 장난을 치며 도망가 버렸습니다. 차렷! 조민수가 큰 소리로 외쳤지만 아이들은 전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 장난치며 웃고 떠들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조민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로 말이죠.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저는 빈정댔습니다. 한 끼보다 소중한 도덕이란 게 있을까요? 그러자 조민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래서 더 필요한 겁니다. 하루 두 끼니까 남은 시간을 인간답게 살아야죠. 저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배가 고픈 아이들에게 예의범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아이들에게 태권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카를로스는 중간에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배고파요.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결국 남은 건 마누엘라 한 명뿐이었습니다. 마누엘라야, 너도 배고프지 않니? 조민수가 물었어요. 배고프긴 해요. 하지만 여기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걸까? 배고픔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직 모르는 것 같았어요. 셋째 날, 조민수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수업 전에 아이들에게 간단한 간식을 나눠준 거예요. 그제서야 아이들이 조금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품새를 배워볼까요? 조민수가 천천히 동작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제대로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넘어지고 어떤 아이는 엉뚱한 동작을 했어요. 저는 조민수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포기하는 게 어때요? 이 아이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조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3일밖에 안 됐는데요. 조금 더 기다려보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도복을 제대로 입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누엘라는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카를로스야, 띠는 이렇게 매는 거야. 고마워, 마누엘라.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이 아이들의 현실은 여전히 절망적이었거든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조민수가 저에게 물었어요. 하비에르 씨는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됐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거의 일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조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의미를 읽을 수 있었어요. 마치 제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조민수의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로 왜 이 일을 시작했을까요? 단순히 생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3개월이 지나자 난민촌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난민촌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을 광장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죠. 태권도를 배우는 아이들이 식사 전에 일렬로 서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차렷, 경례.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이 아이들은 밥그릇을 서로 빼앗으며 싸우던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예의를 지키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아이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우울하고 지쳐 보였는데 지금은 어깨를 쭉 펴고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마치 군인들처럼 반듯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뭔가 달라진 게 분명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 보였거든요. 식사가 끝난 후 마누엘라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이죠. 하비에르 아저씨. 뭐야, 마누엘라? 마누엘라는 손을 번쩍 들고 말했어요. 선생님, 내일은 품새 더 배울래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삐뚤빼뚤하게 적힌 한글이 보였어요. 이 글자 희망 맞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이 아이가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을까요? 조민수가 태권도뿐만 아니라 한글까지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맞다, 마누엘라. 정말 잘 썼구나. 마누엘라의 얼굴이 더욱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런 밝은 표정을 짓게 되었을까요? 오후에 조민수의 수업을 지켜봤어요.
아이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3개월 전에는 장난치며 도망가던 아이들이 이제는 진지하게 품새를 따라하고 있었어요. 조민수가 앞에서 동작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집중해서 따라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스럽게 노력하고 있었어요. 땀을 흘리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누엘라는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13살 소녀가 마치 선생님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카를로스야, 허리를 더 곧게 펴. 카를로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텐데 지금은 고맙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조민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아이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조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매일 똑같이 반복했을 뿐이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전부일 리 없었어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누엘라의 어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하비에르 씨, 우리 마누엘라가 집에서도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고 동생들을 잘 챙겨줍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단순히 운동을 배운 게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 자체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태권도를 배우지 않는 다른 아이들까지 마누엘라와 친구들의 모습을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식사 시간에 줄을 서고 서로에게 예의 바르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난민촌 전체에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어른들도 그런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어떤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해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틀렸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고픔보다 중요한 게 정말로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니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10년간 이곳에서 일하면서 이런 희망을 느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좋은 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3개월 반이 지났을 때 코이카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공문 한 통이 놓여 있었죠. 발신자를 보니 코이카 본부였어요. 내용을 읽어보니 예산 삭감으로 인해 태권도 프로그램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습니다. 좋은 일은 항상 오래가지 않는다는 게 제 경험이었거든요. 지난 10년간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시작되었다가 예산 부족으로 사라져갔어요. 오후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조민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아이들과 인사를 마친 조민수가 제게 다가왔어요. 평소와 다른 제 표정을 보고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저는 공문을 건네주었어요. 조민수는 천천히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언제부터죠? 다음 달부터 예산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조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런 그를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어요. 당신은 왜 이 일을 하는 거요? 저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조민수가 왜 이런 힘든 일을 계속하려고 하는지 말이에요. 돈도 많지 않고 환경도 열악한데 무엇이 그를 이끄는 걸까요? 조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주머니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을 꺼냈어요. 종이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번 접었다 펴서 구김이 많이 잡혀 있었어요. 뉴욕타임즈 기사였습니다. 제목을 보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태권도, 약소국의 희망, 난민촌에서 메달리스트가 태어나다.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아프리카의 한 난민촌에서 태권도를 배운 아이가 올림픽에 출전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아이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뤘다고 했습니다. 사진 속 소년의 눈빛은 마누엘라와 비슷했어요. 이 기사를 보고 코이카에 지원했습니다. 조민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감동적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 같았어요. 과연 우리 난민촌에서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아이들은 내일 먹을 것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조민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하비에르 씨는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됐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무도 제게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거의 일이 떠올랐어요. 제가 구조하지 못한 아이의 얼굴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그 아이는 마누엘라와 비슷한 나이였어요. 15년 전 일이었습니다. 저는 콜롬비아 육군 장교로 복무하고 있었어요. 게릴라와의 교전 중에 민간인 가족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는 12살 정도 된 소녀가 있었어요. 도와주세요. 소녀가 제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하지만 저는 작전을 우선해야 했어요. 군인으로서 명령을 따라야 했거든요. 나중에 구조대가 올 거야. 그게 제가 그 소녀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하지만 구조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 자리에는 시체만 남아 있었어요. 소녀의 시체도 포함해서 말이죠. 그 일 이후로 저는 군복을 벗었습니다. 더 이상 명령에만 따를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UNHCR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을 도와도 그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누엘라 같은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 소녀의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그래서 더욱 냉정하게 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희망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민수는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뭔가를 이해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과거의 아픔을 안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상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마누엘라의 밝은 얼굴과 그 소녀의 절망적인 표정이 겹쳐 보였습니다. 어쩌면 조민수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으니까요. 조민수는 예산 삭감 소식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의 모습을 보며 놀랐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포기하거나 의욕을 잃기 마련인데 조민수는 오히려 더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며칠 후 저는 조민수가 아이들에게 단순히 태권도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아이들에게 예절, 위생, 생활 습관까지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마누엘라야, 손을 깨끗이 씻었니? 네, 선생님. 카를로스, 옷을 정리해서 입어야지. 알겠습니다. 아이들은 조민수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러웠던 옷들이 깨끗해졌고 지저분했던 머리카락도 단정해졌어요. 더 놀라운 건 아이들의 체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뛰어도 금세 지쳤는데 이제는 1시간 내내 운동해도 끄떡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조민수에게 물어봤습니다. 태권도가 이렇게 많은 걸 가르칠 수 있는 건가요? 조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태권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때 마침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세계 태권도 연맹에서 난민촌 태권도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며 후원을 검토하겠다는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조민수가 본부에 보고서를 보냈나 봅니다. 정말인가요? 네, 세계 태권도 연맹 관계자가 다음 주에 방문하기로 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0년간 이곳에서 일하면서 이런 기회를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일주일 후 정말로 세계 태권도 연맹 관계자가 나타났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아이들의 수업을 지켜보더니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놀랍습니다. 이 아이들의 실력이 상당하네요. 관계자는 조민수에게 말했어요.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까? 아이들이 원래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기회를 제공했을 뿐입니다. 관계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어요. 현재 태권도를 배우는 국가는 210개국에 달합니다. IOC 가입국보다 많죠. 이제 태권도 안 하는 나라가 더 드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태권도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태권도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도구이기도 하죠. 관계자의 말을 들으니 새로운 관점에서 태권도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건 단순히 운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철학과 정신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태권도를 통해 희망을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교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저녁 관계자는 후원을 약속했어요. 당분간은 프로그램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민수에게 말했어요. 축하합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요. 조민수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아이들이 더 크면 정말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10년 만에 느끼는 진짜 기쁨이었어요. 마누엘라와 아이들의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태권도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조민수의 말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이 작은 난민촌에서 시작된 변화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한 사범이 아이들의 인생을 바꿔놓고 있었거든요. 어쩌면 이것이 진짜 기적의 시작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권도라는 한국의 선물이 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몇 주 후 지역 NGO에서 유소년 태권도 대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민수가 저에게 말했어요. 마누엘라를 출전시키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죠. 마누엘라가 실력이 늘긴 했지만 정식 대회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었거든요. 다른 참가자들은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아이들일 텐데 과연 경쟁이 될까요? 너무 무리 아닙니까? 아직 6개월밖에 안 배웠는데. 조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력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마누엘라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거든요. 마누엘라에게 대회 참가 의사를 물어봤을 때 그 아이의 대답은 놀라웠죠. 해보고 싶어요. 저는 그 순간 마누엘라의 눈빛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였죠. 6개월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있던 아이가 이제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대회 준비 기간 동안 마누엘라는 더욱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쉬지 않고 품새를 반복했죠. 땀에 흠뻑 젖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도 혼자 연습했습니다. 조민수는 마누엘라를 위해 특별히 새 도복을 주문했어요. 하얀색 도복에 빨간 띠를 맨 모습은 정말 당당해 보였습니다. 마누엘라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태권도 선수 같아요. 대회 당일 아침 저는 마누엘라와 함께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큰 대회였어요. 수백 명의 관중들이 몰려 있었고 참가자들도 50명이 넘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을 보니 정말 걱정이 되었죠. 대부분 체격이 좋고 자신감 넘치는 아이들이었거든요. 화려한 도복을 입고 전용 가방을 메고 온 아이들도 많았어요. 마누엘라는 처음 보는 큰 경기장에 압도당한 것 같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긴장되니? 제가 물어보니 마누엘라가 대답했습니다. 많이요. 하지만 선생님이 말했어요. 태권도는 상대방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자신과 싸우는 거라고요. 첫 번째 상대는 마누엘라보다 키가 훨씬 큰 남자아이였어요. 체격 차이가 10cm는 나 보였습니다. 근육도 더 발달해 있었고 움직임도 날렵했죠. 경기가 시작되자 마누엘라는 차분하게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했습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공격해와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침착하게 기회를 기다렸죠. 30초가 지나고 1분이 지났습니다. 상대방은 점점 공격이 거세졌지만 마누엘라는 완벽하게 막아내고 있었어요. 조민수에게 배운 방어 기술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관중석에서 손에 땀을 쥐고 지켜봤어요. 마누엘라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조민수가 가르쳐준 그대로였습니다. 차분하지만 정확한 동작이었죠.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마누엘라는 완벽한 돌려차기를 날렸습니다. 조민수에게 수백 번 연습했던 그 동작이었어요. 정확히 상대방의 몸통에 맞아 들어갔죠. 득점. 심판이 마누엘라의 득점을 선언했습니다.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터졌어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6개월 전 절망에 빠져있던 그 아이가 이제 당당하게 경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경기는 마누엘라의 승리로 끝났어요. 2대1로 이긴 거죠.
품새 부문에서도 마누엘라는 뛰어난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매일 연습했던 동작들을 완벽하게 소화해냈어요. 준결승에서도 마누엘라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줬죠. 상대방이 더 크고 강했지만 마누엘라는 기술로 승부했습니다. 정확한 발차기와 완벽한 품새로 결승에 올라갔어요. 결승전 상대는 3년째 태권도를 배운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마누엘라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집중된 모습이었습니다. 결승전에서도 마누엘라는 놀라운 정신력을 보여줬어요. 완벽한 기술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시상대에 올라간 마누엘라의 모습을 보며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관중석에서 지켜보던 저는 옆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베네수엘라 난민이에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하루 두 끼도 제대로 못 먹던 아이였어요. 사람들이 놀라며 박수를 쳤습니다. 마누엘라의 이야기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알게 된 거죠. 시상식이 끝난 후 마누엘라가 제게 달려왔어요. 하비에르 아저씨, 제가 해냈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마누엘라.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이 아이들이 미래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소. 조민수에게 말하니 그도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난민촌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누엘라는 계속 금메달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작은 메달이 이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마누엘라의 금메달 소식은 난민촌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이들은 마누엘라를 영웅처럼 바라봤어요. 그리고 더 많은 아이들이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조민수의 수업에 참가하는 아이들이 20명으로 늘어났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조민수가 떠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코이카 파견 기간이 1년이었거든요. 벌써 10개월이 지났죠. 어느 날 조민수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아이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어요. 마누엘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생님, 가지 마세요. 저도 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약속된 시간이에요. 조민수도 마음이 아픈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조민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하려고 해요. 한글로 말이에요. 한글로요? 네. 지금까지 배운 한글 실력을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일주일 후 아이들은 정말로 편지를 써왔어요.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적힌 한글이었습니다. 마누엘라의 편지가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사범님, 저도 언젠가 누군가를 지켜주는 사람이 될래요. 그 짧은 문장을 보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성장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카를로스도 편지를 썼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달라졌어요. 고맙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편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감사의 마음과 앞으로의 다짐을 담고 있었어요. 조민수가 편지들을 읽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네요. 저는 그때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코이카의 후원 연장 요청서를 작성하기로 한 거죠. 제가 써보겠습니다. 정말요? 조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이 프로그램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요청서를 작성했어요. 지난 1년간 일어난 변화들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아이들의 변화, 난민촌의 분위기 개선, 그리고 마누엘라의 성공 사례까지 모두 포함했어요. 특히 마누엘라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난민 소녀가 태권도를 통해 희망을 찾고 금메달까지 따낸 과정을 상세히 서술했어요. 태권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다. 이 아이들에게 인생을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며칠 후 코이카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왔어요. 프로그램을 6개월 더 연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불어 새로운 사범을 추가로 파견하겠다고 했어요. 조민수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뻐했습니다. 하비에르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만든 기적 덕분입니다. 조민수가 떠나는 날 아이들은 모두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마누엘라는 자신이 딴 금메달을 조민수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가져가세요. 안 돼요. 그건 네가 따낸 거야. 하지만 선생님이 없었다면 제가 딸 수 없었을 거예요. 조민수는 마누엘라를 꼭 안아줬어요. 이 메달은 네가 가지고 있어. 그리고 더 큰 꿈을 꿔봐.
공항에서의 작별은 정말 눈물겨웠어요. 아이들은 모두 울었고 저도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잊지 말아요. 당연하지. 너희들을 어떻게 잊겠니? 조민수가 떠난 후에도 아이들은 태권도를 계속했어요. 마누엘라가 리더가 되어 다른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13살 소녀가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새로 온 사범은 이미정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조민수만큼 열정적이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조민수 사범님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아이들이 정말 특별하다고 하더군요. 이미정 사범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지난 1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마누엘라의 성장 과정과 다른 아이들의 변화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저도 이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 보겠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마음이었어요. 조민수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마누엘라와 아이들은 이제 스스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태권도가 그들에게 단순히 운동기술만 가르친 게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법을 알려준 거였죠. 저 역시 변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감정을 느꼈거든요. 몇 년 후 마누엘라는 정말로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국제청소년 태권도 대회 콜롬비아 대표로 선발된 거죠. 17살이 된 마누엘라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키도 많이 자랐고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다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마누엘라가 한국으로 떠나는 날 공항에서 배웅했어요. 콜롬비아 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마누엘라의 모습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4년 전 절망에 빠진 난민 소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공항에서 마누엘라는 저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하비에르 아저씨, 저 정말 가는 거예요. 마누엘라의 얼굴은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손에는 4년 전 따낸 첫 금메달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자랑스럽다, 마누엘라. 꿈을 포기하지 않아서 고마워. 마누엘라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국기원을 방문했어요. 태권도의 성지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조민수와 재회한 거죠. 저는 마누엘라가 보내온 영상을 통해 그 감동적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국기원 앞에 선 마누엘라의 모습은 정말 당당했어요. 하얀 한국 대표팀 트레이닝복을 입은 모습이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거대한 건물 앞에서 마누엘라는 잠시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조민수가 나타났을 때 마누엘라는 달려가서 포옹했습니다. 둘이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4년 만에 재회였거든요. 많이 컸구나, 마누엘라. 선생님 덕분입니다. 조민수는 마누엘라를 국기원 곳곳을 안내해줬어요. 태권도의 역사와 철학을 설명하면서 말이죠. 거대한 전시관과 수련장들을 둘러보는 마누엘라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마누엘라는 국기원의 웅장함에 압도당한 것 같았어요. 입을 벌리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더니 깊은 감탄을 내뱉었습니다. 자신이 배운 태권도의 뿌리가 이곳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조민수가 저에게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화면 속 조민수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하비에르 씨, 마누엘라를 봤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4년 전 그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결실을 맺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한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대회에서 마누엘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어요. 품새 부문에서 동메달을 따낸 거죠. 겨루기에서는 아쉽게 4강에서 탈락했지만 충분히 훌륭한 결과였습니다. 시상식 영상을 보며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마누엘라가 시상대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 4년 전 난민촌에서의 첫 금메달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와는 차원이 다른 무대였지만 마누엘라의 밝은 미소는 똑같았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마누엘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성숙해졌고 확고한 목표를 가지게 되었어요. 말투도 더 차분해졌고 행동 하나하나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마누엘라는 저에게 놀라운 계획을 털어놨어요. 대학교를 졸업한 후 태권도 사범이 되어 난민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거였습니다. 조민수가 자신에게 해준 것처럼 다른 아이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싶다고 했어요. 마누엘라의 말을 들으며 저는 조민수의 진짜 업적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한 아이를 키운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다시 다른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만든 거였어요.
희망의 씨앗이 다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순환고리를 만든 거죠. 현재 우리 난민촌의 태권도 프로그램에는 50명이 넘는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마누엘라가 보조 사범 역할을 하면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미정 사범과 함께 새로운 세대를 키우고 있어요. 몇 달 후 조민수가 다시 우리 난민촌을 방문했습니다. 마누엘라와 아이들이 보여준 시범을 보며 그는 감격했어요. 자신이 심은 씨앗이 이렇게 크게 자란 모습을 보니 뿌듯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민수를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감사를 표현했어요. 태권도는 발차기만 가르친 게 아니었소. 인생을 다시 걷는 법을 알려줬소. 그게 한국이 이 세계에 준 가장 값진 선물이었소. 15년 전 제가 구하지 못한 그 소녀의 죄책감도 이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마누엘라와 아이들을 통해 제가 속죄할 수 있었거든요.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 건 아니지만 이제는 그 무게를 견딜 수 있게 되었어요. 태권도가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인간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한국의 조용한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의 차렷, 격례, 소리를 들으며 저는 희망을 느껴요. 한국에서 온 작은 선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을까요? 마누엘라는 이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어 다른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 나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